퇴직금 50만 달러를 바닥에 쏟아붓는다고요? 시카고 소방서장 톰 해리슨, 30년 경력의 베테랑이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하 35도 78세 할머니가 난방비를 아끼다 동사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만 13번째였죠. 시의회는 냉담했습니다. 예산 없음. 그런데 서울 출장 중 묵은 아파트 바닥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3000년 된 한국 기술. 동료들은 비웃었죠. 하지만 첫 겨울, 난방비 63% 절감. 동사사고 제로. 8개월 후 시의회가 2억 달러를 승인했습니다. 한 사람의 반란이 미국에서 가장 추운 도시를 바꾼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톰 해리슨입니다. 시카고 소방국 서장으로 30년간 일해왔죠. 한국 서울에서 열린 국제소방안전 컨퍼런스에 다녀온 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2023년 1월 18일 새벽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날 오전 5시 47분 무전기에서 긴급 호출이 들렸습니다. 사우스 사이드 저소득층 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응답 없는 노인 신고가 접수됐죠. 영하 35도를 기록한 날이었어요. 시카고 기상청은 극한 한파 경보를 발령했고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했습니다. 저는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낡은 2층 건물 203호 문을 열었을 때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78세 흑인 여성 도로시 윌슨 할머니가 소파에 앉은 채 얼어 있었어요. 그녀는 담요 3장을 둘렀지만 실내 온도는 영하 2도였습니다. 전기 히터는 꺼져 있었죠. 창문 틈새로 찬바람이 들어왔고 벽에는 성에가 맺혀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저체온증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따로 있었어요. 폐옆 서랍에서 발견된 미납 고지서가 그걸 말해주더군요. 3개월치 난방비 청구서, 총 1024달러. 할머니는 사회보장연금 월 892달러로 살았습니다. 난방을 켜면 식비를 포기해야 했던 거죠. 12월 청구서만 467달러였어요. 연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지난주부터 히터를 끄고 지냈다고요. 두꺼운 외투를 입고 집안을 돌아다녔고 밤에는 담요를 여러 겹 덮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추위를 이기지 못했죠. 이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시카고에서 난방비 때문에 난방을 끄고 동사한 사람이 47명이었어요. 매년 겨울마다 똑같은 비극이 반복됐습니다. 2022년 한 해만 해도 13명이 추위로 목숨을 잃었죠. 모두 난방비 부담을 견디지 못한 저소득층 노인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소방서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30년 경력의 소방서장이지만 난방비를 낮출 방법은 없었어요. 시의회에 예산 지원을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죠. 개인 난방비는 개인이 책임질 문제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시 예산은 도로 보수와 치안 유지에 우선 배정됐고 난방비 지원은 늘 후순위였어요. 그해 겨울, 저는 11번의 동사사고 현장에 출동했어요. 모두 난방비 때문에 히터를 끈 노인들이었습니다. 한 분은 옷을 7겹이나 입고 계셨고 다른 분은 오븐 문을 열어 온기를 얻으려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쓰러졌죠. 82세 베트남 참전 용사는 군복까지 꺼내 입었지만 결국 동사했습니다. 65세 여성은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려다 화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제가 가장 괴로웠던 건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난방비 지원 프로그램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고 공공주택 난방 시스템 개선은 한 채당 평균 25,000달러가 들었습니다. 시카고 저소득층 공공주택이 8,700채인데 전체를 개선하려면 2억 달러가 넘게 필요했죠. 시의회가 승인할 리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하면서 오늘은 또 몇 명이 추위에 떨고 있을까 생각했어요. 도로시 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의 딸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며 걱정하셨어요. 저한테 부담 주기 싫다고 난방을 끄셨대요. 딸은 시카고에서 2시간 떨어진 곳에 살았고 한 달에 한 번 어머니를 찾아뵈었다고 했습니다. 지난주 방문했을 때는 괜찮아 보였다며 자책했죠. 저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번 겨울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요.
더 이상 난방비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해답이 지구 반대편 서울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3000년 전통의 난방 기술이 시카고의 겨울을 바꿀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로부터 3개월 후 제 책상 위에 서울 국제 소방 안전 컨퍼런스 초대장이 놓였습니다. 한국 소방청에서 보낸 공식 초청장이었어요. 그게 제 인생을 바꾼 시작이었습니다. 서울 국제 소방 안전 컨퍼런스 초대장을 받았을 때 솔직히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30년간 수십 번의 국제회의에 참석했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의 반복이었거든요. 최신 소방 장비 소개, 화재 진압 기술 공유, 그리고 형식적인 네트워킹. 하지만 이번만큼은 뭔가 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아내 캐런에게 초대장을 보여줬습니다. 캐런은 30년 전 제가 소방관 신입이었을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에요. 제 고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여보, 서울 가는 거 어때요? 캐런은 초대장을 읽어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요. 도로시 할머니 일 이후로 제대로 못 주무시잖아요. 가보세요. 새로운 공기 좀 마시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겨울이 끝나지 않았고 시카고에는 여전히 추위에 떠는 노인들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캐런의 말이 맞았어요. 저는 매일 밤 도로시 할머니의 얼어붙은 모습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시카고 소방국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부서장 5명이 모였고 안건은 하나였어요. 다가오는 겨울 대비 예산 확보. 저는 지난 5년간의 동사사고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47명의 사망자, 그중 89%가 난방비 문제와 직접 연관됐다는 데이터였죠. 서장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난방비는 우리 관할이 아니잖아요. 부서장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소방국은 화재 예방과 진압이 주 업무였고 난방비 문제는 시 복지국 소관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얼어 죽은 사람들을 발견하는 건 우리였죠. 예산 요청서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엔 시장에게 직접 전달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시의회가 2억 달러 예산을 승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걸요. 지난 3년간 같은 요청을 5번 했지만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서울 초대장을 다시 봤어요. 한국 소방청은 왜 저를 초대한 걸까요? 초대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시카고 소방국의 지역사회 안전 프로그램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험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사회 안전 프로그램. 저희가 지난 5년간 추진했던 독거노인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매주 소방관들이 저소득층 지역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화재 위험을 점검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효과는 있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참석 의사를 밝히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추가로 요청했어요. 컨퍼런스 기간 중에 한국의 저소득층 주거 환경과 겨울철 난방 시스템을 견학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아마 저만 이상한 요청을 한 참가자였을 거예요. 3주 후 한국 소방청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견학 일정을 추가로 배정해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서울시 공공임대주택과 노인복지센터 방문이 포함됐습니다. 2023년 4월 23일, 저는 오헤어 공항에서 대한항공편에 올랐습니다.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새벽 5시였어요. 공항은 넓고 깨끗했고 안내 표지판은 영어로도 잘 돼 있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한국 소방청 직원이 제 이름을 적은 피켓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고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해리슨 서장님 환영합니다. 저는 한국 소방청 국제협력과 김준호입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고 김준호는 밝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제 짐을 들어주며 주차장으로 안내했어요. 컨퍼런스는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좀 쉬시죠. 호텔 대신 서울 강남구 아파트 숙소를 배정해드렸습니다. 한국 주거 환경을 직접 경험하시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국제회의 참석자들은 호텔에 숙박하는데 한국 소방청은 제 요청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인 것 같았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인데도 도로는 깨끗했고 고층 아파트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시카고와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서장님, 한국 겨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시카고만큼 춥다고 들었습니다.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면서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추위를 잘 견디죠. 특별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강남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그 의미를 알게 됐죠. 제 인생을 바꿀 발견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남구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이른 아침 햇살이 고층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준호는 저를 15층 아파트로 안내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건물 내부가 얼마나 깨끗한지 놀랐습니다. 이 아파트는 한국소방청 게스트하우스로 사용됩니다. 외국 소방관들이 한국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배려한 거죠. 김준호가 설명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이 보였어요. 소파, 식탁, 작은 주방이 있었고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장님, 한국에서는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습니다. 여기 슬리퍼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구두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슬리퍼를 신으려는 순간 뭔가 이상했어요.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아니,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죠. 마치 누군가 바닥 아래에서 온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어요. 저는 슬리퍼를 신지 않고 맨발로 바닥을 밟아봤습니다. 부드러운 열기가 발바닥을 감싸더군요. 14시간 비행으로 지친 몸이 순식간에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뭡니까? 바닥에서 열이 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어요. 온돌입니다. 한국 전통 난방 시스템이죠. 바닥 아래에 배관을 깔고 따뜻한 물을 순환시켜서 바닥 전체를 데웁니다. 온돌. 저는 처음 듣는 단어였어요. 미국에서는 난방이라고 하면 벽에 달린 라디에이터나 천장의 덕트를 통해 뜨거운 공기를 내보내는 방식이 전부였습니다. 바닥 자체를 데운다는 발상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죠. 3000년 전부터 한국 사람들이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옛날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그 열기가 바닥 밑돌을 데우는 구조였어요. 지금은 현대식으로 개량돼서 보일러와 온수배관을 사용하죠. 김준호는 거실 한쪽 벽의 온도 조절기를 가리켰습니다. 디지털 화면에 22도라고 표시돼 있었어요. 온도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방마다 개별 조절도 가능하고요. 에너지 효율도 기존 난방 방식보다 훨씬 높습니다. 저는 바닥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겁지 않고 적당히 따뜻했어요. 시카고 집에서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습니다. 우리 집은 겨울이면 난방을 최대로 틀어도 바닥은 차가웠거든요. 양말을 2겹 신고 슬리퍼까지 신어야 했죠. 한국 가정은 거의 다 온돌을 사용합니까? 네, 거의 100%입니다. 아파트, 주택, 심지어 오피스텔이라고 부르는 소형 주거 공간도 온돌이 기본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온돌 없는 집에서는 못 살죠. 저는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어디를 밟아도 똑같이 따뜻했어요. 창가 쪽도 화장실 앞도 침실 입구도 모두 같은 온도였습니다. 열기가 고르게 분포돼 있었죠. 겨울에 전기료는 얼마나 나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도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다면 의미가 없었으니까요. 김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이 아파트 크기는 약 84제곱미터, 미국 단위로는 900제곱피트 정도 됩니다. 한겨울에 하루 종일 온돌을 틀어도 월 가스비가 10만 원, 그러니까 미국 달러로 약 75달러 정도예요. 전기는 거의 안 쓰니까 추가 비용은 없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카고에서 비슷한 크기의 아파트를 난방하려면 겨울철 월 300달러는 좋게 들었거든요. 그것도 온도를 낮게 유지했을 때 얘기였죠. 편안한 온도로 맞추려면 400달러 이상 나왔습니다. 4분의 1 가격이네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온돌은 복사열을 이용합니다. 공기를 데우는 게 아니라 바닥을 데우고 그 열이 위로 올라가면서 공간 전체를 따뜻하게 만들죠. 열 손실이 적고 효율이 높습니다. 게다가 바닥에서 열이 나니까 먼지도 덜 날리고 공기도 건조하지 않아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14시간 비행의 피로가 몰려왔지만 동시에 묘한 흥분이 일었어요.
이 시스템을 시카고에 적용할 수 있다면, 도로시 할머니 같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다면, 김 과장님, 저소득층 공공주택도 온돌을 사용합니까? 당연하죠. 한국에서 온돌은 기본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모두 온돌로 난방해요. 정부 지원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였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모든 국민에게 저렴하고 효율적인 난방을 제공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3000년 전 기술을 현대화해서 말이죠. 내일 컨퍼런스 전에 시간이 있습니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을 방문할 수 있을까요? 저소득층 노인들이 실제로 온돌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김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시청 복지국에 연락해 보겠습니다. 서장님의 관심사를 이해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침실 바닥도 따뜻했고 이불은 얇았지만 전혀 춥지 않았어요. 시카고 집에서는 겨울이면 전기장판을 깔고 두꺼운 이불을 덮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8시간을 연속으로 잤습니다. 도로시 할머니 사고 이후 처음으로 악몽 없이 깊이 잠든 밤이었어요. 따뜻한 바닥이 제 몸과 마음을 녹여준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기술을 시카고에 가져가야 한다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김준호와 저는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단지로 향했습니다. 컨퍼런스는 오후 2시에 시작이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차 안에서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오늘 방문하는 곳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정부가 시장 가격의 30% 수준으로 임대해주고 난방비도 일부 지원해요.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시카고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데이터가 필요했거든요. 임대주택 단지에 도착하자 서울시청 복지국 담당자 이미진 주임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영어로 능숙하게 설명했어요. 이 단지는 총 240가구가 거주합니다. 1인 가구가 대부분이고 평균 연령은 72세예요. 모두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입니다. 저는 시카고 사우스사이드를 떠올렸습니다. 도로시 할머니가 살았던 그곳과 비슷한 조건이었죠. 한 가구를 방문해도 될까요? 실제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미진 주임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희를 3층으로 안내했습니다. 302호 초인종을 누르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문을 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미국에서 오신 소방서장님께서 한국 난방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하세요. 이미진 주임이 설명하자 박 할머니는 흔쾌히 저희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20제곱미터 남짓한 작은 원룸이었어요. 부엌, 화장실, 그리고 거실 겸 침실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섰습니다. 바닥은 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느꼈던 것과 똑같이 따뜻했어요. 박 할머니는 얇은 실내복만 입고 있었고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겨울에 난방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이미진 주임이 제 질문을 한국어로 통역했습니다. 박 할머니는 서랍에서 고지서를 꺼내 보여줬어요.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1월 가스비 38,500원. 미국 달러로 약 29달러였습니다. 20제곱미터를 한 달 내내 따뜻하게 유지하는 비용이 29달러라니 믿기지 않았어요. 정부 지원을 받습니까? 네, 정부에서 난방비의 40%를 지원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8,000원 정도 나오지만 할머니는 29,000원만 내시는 거예요. 이미진 주임이 설명했습니다. 그래도 터무니없이 저렴했습니다. 시카고에서 도로시 할머니가 살았던 비슷한 크기의 방을 난방하려면 월 200달러는 들었을 테니까요. 박 할머니는 한국어로 뭔가 말했고 이미진 주임이 통역했습니다. 할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셨는데 온돌 덕분에 많이 좋아졌대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관절염 통증이 덜하고 밤에도 푹 주무신다고 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료적 효과까지 있다는 거였죠. 시카고에서는 추운 겨울이면 관절염 환자들의 응급실 방문이 30% 증가했습니다. 난방이 불충분한 집에서 사는 노인들의 건강이 악화됐기 때문이었어요. 더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을까요? 이 단지 전체의 평균 난방비 같은 거요. 이미진 주임은 저희를 단지 관리사무소로 안내했습니다.
관리소장은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줬어요. 지난 3년간 240가구의 월별 가스비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엑셀 시트를 열었습니다. 숫자들을 하나하나 입력하기 시작했죠. 1시간 반 동안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김준호와 이미진 주임은 옆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려줬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평균 가구당 겨울철 월 난방비는 정부 지원 포함해서 32달러였어요. 지원 없이도 53달러. 시카고 공공주택 평균 난방비 340달러의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리소장은 이미진 주임을 통해 설명했어요. 온돌은 복사 난방입니다. 바닥이 직접 열을 방출하니까 공기를 데울 필요가 없어요. 열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자연스러운 대류를 이용하는 거죠. 또 바닥 아래 단열재가 열 손실을 막아줍니다. 저는 시카고의 라디에이터 시스템을 떠올렸습니다. 뜨거운 증기나 물을 파이프로 보내서 벽에 라디에이터를 데우고 그 라디에이터가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었죠. 열 손실이 엄청났습니다. 천장 쪽만 뜨거워지고 바닥은 차가웠어요. 설치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설치 비용이 너무 비싸면 시카고에 적용할 수 없었으니까요. 신축 건물은 건설 단계에서 포함시키니까 평방미터당 약 50달러 추가됩니다. 기존 건물 개조는 더 비싸요. 바닥을 걷어내고 배관을 깔아야 하니까 평방미터당 120달러 정도 들죠.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카고 공공주택 평균 크기가 60제곱미터니까 한 채당 7,200달러. 시의회에 제출했던 예산안은 채당 25,000달러였는데 온돌로 개조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이었어요. 하지만 8,700채 전체를 개조하려면 6,260만 달러가 필요했습니다. 여전히 큰 돈이었죠. 시의회가 승인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1시, 저는 컨퍼런스 장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온돌 생각뿐이었어요. 3일간의 컨퍼런스 동안 저는 발표는 대충 듣고 쉬는 시간마다 한국 소방관들에게 온돌에 대해 물었습니다. 겨울철 화재 발생률이 어떻게 됩니까? 온돌 때문에 화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소득층 지역의 동사사고 통계가 있습니까? 한국 소방청 통계 담당관은 제게 놀라운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겨울철 동사사고는 연간 10명 미만이었어요. 인구가 5,100만 명인데 말이죠. 시카고는 인구 270만 명에 연간 13명이었습니다. 인구 대비로 계산하면 한국이 19배나 안전했습니다. 온돌 보급률이 98%를 넘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죠. 통계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난방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식이었죠. 컨퍼런스 마지막 날, 저는 김준호에게 부탁했습니다. 온돌 시공업체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시카고에 가져가고 싶습니다. 김준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입니까? 미국에서 온돌을 설치하시려고요? 네, 제가 사는 도시에서 매년 사람들이 추위로 죽어갑니다. 온돌이 그들을 구할 수 있어요. 김준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서울에 본사를 둔 온돌 설비 회사입니다. 해외 프로젝트 경험도 있어요. 연락해보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4월 30일, 저는 인천공항에서 시카고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노트북에는 240가구의 난방비 데이터, 에너지 효율 분석 자료, 설치 비용 견적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시카고로 돌아가면 시의회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한테는 숫자가 있었으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에 서울을 바라봤습니다. 저 도시 어딘가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따뜻한 바닥 위에서 편안히 지내고 계실 거예요. 시카고의 노인들도 곧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카고에 도착한 건 5월 2일 새벽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바닥의 차가움을 느꼈어요. 서울에서의 일주일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캐런은 제 얼굴을 보더니 뭔가 달라졌다고 말했죠. 그날 오후 시카고 소방국 사무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일주일치 서류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온돌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죠. 3일 동안 밤을 새워 50페이지 분량의 제안서를 완성했습니다.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난방비 데이터, 에너지 효율 비교 그래프, 시카고 적용 시 예상 비용 절감액, 5년간 투자 회수 계획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도로시 윌슨 할머니의 사진을 넣었습니다. 숫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5월 8일 시의회 예산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15명의 시의원 앞에서 발표했어요. 프로젝터로 서울 공공임대주택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78세 노인이 월 29달러로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동안 시카고의 78세 노인은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얼어 죽었다고 말했죠. 예산위원장 제임스 톰슨이 가장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의 백인 남성으로 시의회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보수적인 성향으로 유명했죠. 톰슨 위원장은 제안서를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외국 기술을 시카고 공공주택에 도입하는 건 위험하다고 했어요. 한국은 주거 구조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며 건축법규도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시의원도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라틴계 여성 의원 마리아 로드리게스는 6,260만 달러가 너무 큰 금액이라고 했습니다. 그 돈으로 기존 난방 시스템을 수리하고 단열재를 보강하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주장했죠. 아프리카계 의원 마커스 존슨만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사우스사이드 출신으로 저소득층 문제를 오랫동안 다뤄온 사람이었어요. 존슨 의원은 시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10채 정도만 먼저 시도해보자는 거였죠. 하지만 톰슨 위원장은 그마저도 거절했습니다. 시 예산은 이미 도로 보수, 경찰 인력 확충, 학교 시설 개선에 배정됐다고 했어요. 난방비는 개인이 책임질 문제이지 시 정부가 나설 사안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회의는 30분 만에 끝났습니다. 제 제안은 정식 안건으로조차 상정되지 못했어요. 저는 서류 가방을 들고 시의회 건물을 나섰습니다. 5월에 따뜻한 햇살이 비쳤지만 제 마음은 얼어붙은 것 같았죠. 소방국으로 돌아오니 동료들의 반응도 차갑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서장 데이비드 밀러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국 여행이 좋았던 건 알겠지만 현실로 돌아오라고요. 시카고는 시카고만의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캐런에게 모든 걸 얘기했습니다. 시의회의 거부, 동료들의 냉소, 그리고 제 무력감. 캐런은 한참을 듣고 있다가 물었어요. 정말 온돌이 답이라고 확신하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울에서 본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박순자 할머니의 따뜻한 집, 240가구의 낮은 난방비, 한국의 낮은 동사 사고율. 모든 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캐런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퇴직금을 사용하는 건 어떻겠느냐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30년간 모은 퇴직금은 50만 달러였어요. 노후 자금으로 아껴둔 돈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실패하면 우리 노후가 망가진다고요. 하지만 캐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30년간 당신이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봐왔다고 했어요. 이번에도 당신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시의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가 직접 증명해야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결과로요. 5월 15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50만 달러를 투자해서 직접 온돌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요. 사우스사이드에서 가장 열악한 공공주택 세 채를 매입하고 온돌을 설치한 뒤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거였습니다. 캐런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딸 에밀리와 상의하자고요. 에밀리는 시카고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34세의 똑똑한 딸이었죠. 다음 날 저녁 세 식구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가져온 모든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에밀리는 1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설득력 있다고 했어요. 에너지 효율성, 비용 절감 효과, 건강상 이점까지 모두 합리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크다고도 지적했죠. 미국 건축법규, 시공업체 확보, 유지보수 문제 등 변수가 많다고요. 그럼에도 에밀리는 찬성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위험하지만 사회적으로는 가치 있는 실험이라고 했어요. 성공하면 시카고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5월 20일, 저는 은행에서 퇴직금 50만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30년 근속의 결과가 수표 한 장에 담겼죠. 손이 떨렸습니다. 실패하면 노후가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시카고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에서 받은 명함에 적힌 회사의 미국 지사가 거기 있었거든요. 작은 사무실에서 한인 건설업자 박성호를 만났어요. 박성호는 50대 초반의 남성으로 20년 전 한국에서 이민 왔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한인 커뮤니티의 주택을 지어왔다고 했어요. 온돌 시공 경험도 있었습니다. 저는 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사우스 사이드 공공주택 세 채를 매입해서 온돌로 개조하고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임대하겠다고요. 박성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50만 달러라고 대답했습니다. 박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집 세 채 매입에 30만 달러, 온돌 시공에 15만 달러, 나머지는 법률 비용과 예비비라고 분석했습니다. 빠듯하지만 가능하다고 했죠. 박성호는 제안했습니다. 자기가 시공비를 20% 할인해 주겠다고요. 그리고 만약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시카고 전역에 온돌을 보급하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고 박성호는 힘주어 제 손을 잡았어요. 58세 미국 소방서장과 52세 한인 건설업자의 동맹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5월 말, 저는 사우스사이드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의 주택 세 채를 매입했습니다. 모두 1950년대에 지어진 낡은 건물이었어요. 6월부터 공사가 시작됐고 이웃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소방서장이 왜 슬럼가 집을 사서 공사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세 채의 집이 시카고를 바꿀 거라고요. 숫자로 증명하면 시의회도 움직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도로시 할머니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요. 6월 첫째 주 사우스사이드 세 채의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성호는 한국에서 온돌 전문 기술자 2명을 데려왔어요. 이들은 서울에서 15년 이상 온돌 시공 경력을 가진 베테랑이었습니다. 미국 현지 인부 5명도 고용했죠. 첫 번째 작업은 바닥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70년 된 나무 바닥판을 걷어내자 그 아래 상태가 처참했어요. 습기로 썩은 장선, 녹슨 못, 곰팡이로 뒤덮인 단열재. 박성호는 예상보다 보수 비용이 더 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추가로 2만 달러가 필요했죠. 저는 개인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구조 보강 작업만 2주가 걸렸습니다. 썩은 장선을 교체하고 바닥 구조를 평탄화했어요. 그 다음 단열재를 깔았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고성능 단열재였는데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특수 소재였죠. 단열재 위에 온수 배관을 설치했습니다. 구리 파이프를 나선형으로 배치하는 작업이었어요. 한국 기술자들은 정교하게 간격을 계산하며 배관을 깔았습니다. 배관 사이 거리가 너무 좁으면 에너지가 낭비되고 너무 넓으면 온도가 고르지 않다고 설명했어요. 배관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바닥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박성호가 강조했어요. 콘크리트 두께가 정확해야 열전 도율이 최적화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두꺼우면 열이 늦게 전달되고 너무 얇으면 강도가 약해진다고요.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위에 마룻바닥을 깔고 보일러를 설치했어요. 한국식 콘덴싱 보일러였는데 에너지 효율이 미국 기존 보일러보다 30% 높다고 했습니다. 공사 기간 동안 이웃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지만 대부분은 의심의 눈초리였어요. 한 노인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소방서장이 왜 이런 곳에서 공사를 하느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겨울에 추위로 죽는 사람을 없애고 싶다고요. 한국에 난방 기술을 도입해서 난방비를 줄이려 한다고 설명했죠. 노인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7월 중순, 세 채 중 첫 번째 집이 완성됐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 바닥을 밟아봤어요. 서울 게스트하우스에서 느꼈던 그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온도 조절기를 22도로 설정하자 20분 만에 집 전체가 따뜻해졌죠.
박성호는 가스 계량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이 크기의 집을 온돌로 난방하면 겨울철 월 가스비가 $150 정도 나올 거라고요. 기존 시스템으로 난방하면 $400였으니 62% 절감되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임차인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사회보장연금 수급자. 임대료는 월 $300로 책정했습니다. 시장 가격의 절반 수준이었죠. 첫 번째 임차인은 71세 아프리카계 여성 글로리아 잭슨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5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았어요. 사회보장연금 월 $980가 수입의 전부였고 이전 집에서는 겨울철 난방비가 월 $350나 나왔다고 했습니다. 글로리아는 집을 둘러보며 의심스러워했어요. 바닥이 따뜻하다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온도 조절기를 켜서 보여줬죠. 그녀는 맨발로 바닥을 밟아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두 번째 임차인은 68세 라틴계 남성 카를로스 로페즈였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평생 일하다가 허리 부상으로 은퇴했어요. 장애 연금으로 살았고 관절염 때문에 추운 날씨를 특히 견디기 힘들어했습니다. 세 번째 임차인은 73세 아시아계 여성 메이 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이민 온 지 40년 됐고 세탁소에서 일하다 은퇴했다고 했어요. 그녀는 온도를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중국 북부 지방에도 비슷한 난방 시스템이 있었다고 했죠. 8월 말 세 채 모두 공사가 끝났고 3명의 노인이 입주했습니다. 저는 각 집에 가스 계량기를 설치해서 매일 사용량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어요. 데이터를 수집해야 시의회를 설득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겨울이었습니다.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시카고의 혹독한 추위를 온돌이 견뎌낼 수 있는지 지켜봐야 했죠. 그 사이 소방국에서는 제 프로젝트가 화제가 됐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부정적이었어요. 퇴직금을 날리는 미친 짓이라고 수군댔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게 충고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으니 집을 팔고 손실을 최소화하라고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본 데이터를 믿었고 박성호의 시공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3명의 노인이 이번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9월 어느 날 집에서 저녁을 먹는데 딸 에밀리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제 프로젝트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어요. 대학 동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에밀리는 제안했습니다. 자기가 데이터 분석을 도와주겠다고요. 경제학 교수로서 에너지 효율성과 비용 편익 분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학술 논문으로 발표하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저는 에밀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족의 지지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죠. 캐런은 매주 새 집을 방문해서 노인들이 잘 지내는지 확인했고 에밀리는 데이터 수집 방법론을 설계했습니다. 10월 초 첫 번째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진 날, 저는 새 집을 돌며 온도를 점검했어요. 실내 온도는 모두 22도로 일정했고 노인들은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글로리아는 말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내본 적이 없다고요. 이전 집에서는 외투를 입고 잠을 잤는데 이제는 얇은 잠옷만 입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카를로스는 관절 통증이 줄었다고 했어요. 따뜻한 바닥에서 생활하니 무릎과 허리가 한결 편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가는 횟수도 줄었다고 했죠. 메이체는 손주들을 초대할 수 있게 됐다고 기뻐했습니다. 이전에는 집이 너무 추워서 손주들을 부를 엄두가 안 났는데 이제는 마음껏 놀러 오라고 할 수 있다고 했어요. 11월,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가스 사용량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새집 평균 1일 가스 사용량은 2.3세제곱미터였습니다. 이전 데이터와 비교하면 58% 감소한 수치였죠. 12월 중순, 시카고에 한파가 왔습니다. 영하 28도를 기록한 날, 저는 새벽 4시에 새 집을 방문했어요. 혹시 난방이 제대로 안 되면 어쩌나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걱정은 기우였습니다. 새 집 모두 실내 온도는 22도였고 노인들은 푹 자고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돌은 시카고의 혹한도 충분히 이겨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소방국 사무실에서 첫 분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3개월간의 데이터, 임차인 인터뷰, 에너지 효율 분석.
모든 게 온돌의 효과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시의회를 다시 설득할 시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추측이 아니라 시카고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온돌은 작동했고 사람들은 따뜻했으며 비용은 줄었습니다. 저는 시의회 예산위원장 제임스 톰슨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청문회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죠. 이번에는 외국 기술이 아니라 시카고에서 검증된 솔루션을 제안한다고 썼습니다. 답장은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1월 15일 청문회가 잡혔어요. 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1월 15일 아침, 저는 시의회 청문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12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가 들려 있었어요. 3개월간 수집한 모든 데이터가 담긴 문서였습니다. 에밀리가 전날 밤까지 검토해준 자료였죠. 청문회장에는 15명의 시의원이 앉아 있었고 예산위원장 제임스 톰슨이 중앙에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외국 사례가 아니라 시카고의 실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었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글로리아 잭슨의 가스비 고지서였어요. 11월 98달러, 12월 103달러, 1월 상반기 추정치 110달러. 작년 같은 기간에는 342달러, 387달러, 421달러였습니다. 67% 절감이었죠. 두 번째 슬라이드는 카를로스 로페즈의 의료비 기록이었습니다. 온돌 도입 전 3개월간 병원 방문 9회, 관절염 약값 480달러. 온돌 도입 후 3개월간 병원 방문 3회, 약값 180달러. 난방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였어요. 세 번째 슬라이드는 메이 첸의 증언이었습니다. 에밀리가 인터뷰에서 영상으로 녹화한 내용이었죠. 메이는 화면에서 말했습니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손주들이 주말마다 놀러 온다고, 이제는 난방비 걱정 없이 잘 수 있다고요. 시의원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커스 존슨 의원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질문했어요. 설치 비용이 정확히 얼마나 들었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세채 총 14만 2천 달러, 채당 평균 4만 7천 달러라고요. 처음 견적보다 낮았던 이유는 박성호가 자재비를 대량 구매로 줄였고 한국 기술자들이 효율적으로 작업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톰슨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세채로는 부족하다고,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샘플이 아니라고 지적했어요.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에밀리가 작성한 통계 분석이었어요. 3개월 데이터로 신뢰 구간 95% 수준에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입증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서울 공공임대주택 240가구 데이터와 비교했을 때 시카고 결과가 예측 범위 내에 있다고 덧붙였죠. 라틴계 여성 의원 마리아 로드리게스가 물었습니다. 만약 시카고 공공주택 8,700채 전체에 도입한다면 총 비용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채당 4만 7천 달러면 4억 890만 달러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5년 내 투자 회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난방비 절감액이 연간 8,200만 달러이고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합치면 1억 달러가 넘는다고 설명했죠. 시의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4억 달러는 여전히 거액이었어요. 톰슨 위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 예산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때 마커스 존슨 의원이 제안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 보조금을 신청하면 어떻겠느냐고요. 저소득층 주거 환경 개선 프로그램에 지원하면 50% 이상 연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존슨 의원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습니다. 시 예산 2억 달러, 연방 보조금 2억 달러로 나누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죠. 청문회는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시의원들은 유지보수 비용, 기술자 교육, 시공기간, 법적 책임 문제 등 세세한 부분까지 질문했어요. 저는 박성호와 함께 준비한 답변으로 하나하나 대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톰슨 위원장이 말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를 확대해보자고요. 우선 50채를 추가로 시공하고 1년간 결과를 모니터링한 뒤 전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완벽한 결과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진전이었어요. 시의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2월 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시 예산 240만 달러를 배정해서 공공주택 50채의 온도를 시범 도입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박성호의 회사가 시공업체로 선정됐고 저는 자문위원으로 임명됐습니다. 3월부터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서 추가 기술자 8명이 왔고 미국 현지 인부 30명을 고용했어요. 박성호는 기술 이전에도 힘썼습니다. 미국 인부들에게 온돌 시공 기술을 가르쳐서 앞으로 한국 기술자 없이도 작업할 수 있도록 했죠. 6개월 후인 9월 50채 공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새로운 임차인 50명이 입주했고 저는 매월 데이터를 수집했어요. 에밀리는 분기별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2024년 1월 첫 번째 겨울 결과가 나왔습니다. 50채 평균 난방비는 월 162달러였어요. 기존 시스템 대비 63% 절감이었습니다. 의료비 절감 효과도 나타났죠. 관절염과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병원 방문이 평균 42%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동사사고였습니다. 2024년 겨울 시카고 전체 동사사고는 7건이었어요. 전년도 13건에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온돌이 설치된 53채 가구에서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죠. 시카고 트리뷴이 일면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의 3000년 난방 기술, 시카고 겨울을 바꾸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는 전국적으로 퍼졌고 디트로이트, 밀워키, 미니애폴리스시 정부에서 벤치마킹 요청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시의회는 전면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연방주택도시개발부에서 2억 5천만 달러 보조금을 승인했고 시 예산 2억 달러를 추가 배정했어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2,000채의 온돌을 설치하는 계획이었습니다. 박성호의 회사는 시카고 최대 난방 설비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직원이 120명으로 늘었고 온돌 전문 교육센터를 설립했어요. 미국 전역에서 기술자들이 교육받으러 왔습니다. 2024년 11월 저는 시카고 소방국에서 은퇴했습니다. 30년 6개월의 소방관 생활을 마무리한 거였죠. 은퇴식에서 시장이 제게 공로패를 수여했어요. 시카고 시민의 생명을 구한 공로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캐런과 에밀리, 그리고 글로리아, 카를로스, 메이가 앉아 있었어요. 박성호와 김준호도 왔습니다. 말했습니다. 2023년 1월 18일 도로시 윌슨 할머니를 구하지 못한 날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요. 그분은 난방비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시카고에서 추위로 죽는 사람이 거의 사라졌어요. 한국의 온돌이 시카고를 바꿨다고 말했습니다. 3000년 전통의 지혜가 21세기 미국 도시를 구했다고요. 숫자가 증명했고 사람들이 따뜻해졌으며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청중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30년 소방관 생활 중 가장 보람찬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1월 현재 시카고 공공주택 850채에 온돌이 설치됐습니다. 2029년까지 목표치인 2000채를 채울 예정이에요. 동사사고는 2024년 7건에서 2025년 현재까지 단 2건으로 줄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이미 300채의 온돌을 도입했고 밀워키는 시범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미국 전역에 따뜻함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주 글로리아, 카를로스, 메이를 방문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첫 번째 세채에서 따뜻하게 살고 있어요. 겨울이 와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고 말합니다. 도로시 할머니를 구하지 못했던 그날의 무력감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따뜻한 바닥 위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수백 명의 노인들이 있죠. 그들의 웃음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명확했습니다. 좋은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예산은 없으며 데이터는 편견을 이긴다는 것이었죠. 58세에 시작한 도전이 시카고를 바꿨고 이제 미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따뜻함은 전염됩니다. 한 사람에서 시작된 따뜻함이 가족에게, 이웃에게, 도시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저는 그 시작점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시카고의 겨울은 여전히 춥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따뜻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58세 소방서장 톰 해리슨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결단이 도시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셨죠? 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의회가 거절했을 때도, 동료들이 비웃었을 때도 퇴직금 전부를 걸고 직접 증명했어요. 한국의 3000년 온돌 기술이 21세기 미국 도시를 구한 이야기입니다. 좋은 기술에는 국경이 없고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예산은 없으며 데이터는 편견을 이긴다는 교훈을 남겼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